우리에게 니키 라우다로 잘 알려진 안드레아스 니콜라우스 라우다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9년 2월 22일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태어납니다. 거의 귀족 집안이었던 니키의 가족들은 그가 위험천만한 레이싱 드라이버가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당연히 모터스포츠에 대한 집안의 지원은 전혀 받을 수 없었고 니키는 타고난 사업적인 DNA를 통해 험난한 과정을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니키는 미니와 폴로비를 거치며 F3에 참가했고 이때 그 라이벌 제임스 헌트를 만납니다. 이 라이벌리는 F1 역사에 손꼽힐 뿐만 아니라 오늘 다룰 사고와도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니키 라우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게르만입니다. 굉장히 계산적이면서 이성적이고 이 성격은 레이싱에 참가할 때도 발현되었습니다. 반면 제임스 헌트는 플레이보이였습니다. 실력도 좋고 사람들을 잘 이끌지만 때때로 감정적이고 충동적이었죠. 이 둘은 성격이 많이 다르면서도 차를 굉장히 잘 탄다는 점은 비슷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제임스 헌트는 다른 사람을 자기 편으로 잘 끌어들였기 때문에 1972년 일찍이 로드 헤스케스의 신생 F3 레이스팀 헤스케스와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헤스케스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헌트는 스폰서 행사에 끌려다닐 필요 없이 레이싱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이듬해 1973년 헤스케스 F1 팀 신설과 함께하는 것 또한 쉽게 정해졌습니다. 반면 니키 라우다는 F2로 올라간 길조차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실력이 있었음에도 F2 시트를 찾기는 어려웠는데 다행스럽게도 사업가 집안의 유서는 어디 가지 않았는지 자신의 생명보험을 담보로 은행에서 3만 파운드를 대출받으며 페이드라이브로 1971년에 마치 레이싱팀에 입단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F2 팀을 적응한 그는 1972 시즌에는 F1 경기에도 수차례 참가할 기회를 얻었고 마치보다 차는 좋지만 재정난이 시달리던 BRM 레이싱 팀에 들어가기 위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아 또 다시 BRM의 시트를 사며 팀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막상 BRM에 들어가 보니 개판이었고 15개 그랑프리에서 고작 5번만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니키 라우다를 주목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엔조 페라리였습니다. 1973 시즌의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니키 라우다는 퀄리파잉에서 6위를 차지하며 페라리를 제키 힉스보다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심지어 본선에서 기어박스 문제로 리타이어하기 전엔 3위까지도 올라가며 엄청난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엔초의 눈에 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우승을 노리던 티레가 로터스, 맥라렌을 BRM이라는 똥차로 대적하는 니키 라우다가 엔초 페라리의 눈에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덕분에 니키는 1974년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그 첫 그랑프리 우승을 거둘 수 있었고 이듬해에는 컨스트럭터 챔피언십과 드라이버 챔피언십 모두 차지하였습니다. 반면 헌트는 그리 잘 나갈 수 없었습니다. 신생팀 헤스케스는 엔지니어링 노하우가 부족하여 74, 75 두 시즌 동안 참가한 그랑프리 중 절반이나 리타이어해야만 했고 급기야 1975년에는 팀 오너 로드 헤스케스가 파산하여 팀이 팔려가는데도 매각되는 날까지 헌트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결국 헌트는 새로운 팀을 찾아야 했는데 그는 이 위기를 새로 시작할 기회로 삼아 맥라렌으로 이적합니다. 만약 헤스케스가 파산하지 않고 어영부영 팀을 굴렸다면 어쩌면 헌트는 조명받을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1970년부터 시작한 니키와 제임스의 라이벌리는 1976년에 제대로 맞붙을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이 둘은 치열한 경쟁을 했고 심지어 니키를 필두로 한 페라리는 맥라렌이 규정을 어긴다는 항의를 하여 2번 실격시키고 그중 한 번은 실격이 취소되기도 하는 등 트랙 밖에서의 정치전도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76 시즌 10번째 그랑프리, 독일 그랑프리가 시작되었습니다. 9라운드까지 니키 라우다가 58포인트로 선두를 유지하며 2위 제임스 헌트와 23포인트라는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0라운드 독일 그랑프리는 현재에도 위험한 것으로 악명 높은 니르브르크링 노르트슐라이페에서 열리게 되었는데요. 서킷은 1971년에 리모델링 되었긴 하지만 제키 스튜어트가 말한 대로 여전한 그린헬이었고 20km라는 압도적인 길이 때문에 다른 그랑프리들보다 최소한 5배의 마샬과 메디컬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울퉁불퉁한 곳도 많아서 차가 튀어오르기 쉬웠고 스핀하거나 차에 이상이 생겼을 때 트랙을 이탈할 수 있는 런오프 구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또 몇몇 구간에는 아예 마샬들이 접근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근처의 알펠 산맥 때문에 날씨도 변화무쌍해서 날이 맑아 드라이 타이어를 끼고 나가도 어떤 곳은 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독일 그랑프리 2주 전에 열린 하와이 포뮬러 대회에서 이미 차가 연석을 받고 튀어올라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노르트슐라이프에서 열리는 마지막 F1 그랑프리가 되기로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본선이 열리는 8월 1일에 강우가 예보됩니다. 트랙의 위험 요소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니키가 안전 부분을 지적하며 다른 드라이버들에게 이번 그랑프리를 보이콧할 것을 어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적인 때에 헌트에 비해 부족한 사람에 대한 포용력이 드러납니다. 제임스 헌트를 포함한 다른 드라이버들은 니키가 포인트가 가장 많기 때문에 취소하면 이득이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반발합니다. 니키는 자신이 유일하게 뉴르부르크링에서 6분대 기록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포인트 때문에 그러겠냐고 항변하지만 단 한 표 차이로 독일 그랑프리에는 강행됩니다. 금요일 연습주행이 있었고 헌트가 0.9초 차로 라우다를 제치고 1등합니다. 그 다음날 퀄리파잉이 있었지만 강우로 취소되고 규정에 따라 금요일 연습주행 기록 순위로 결승 그리드가 정해집니다. 일요일 경기 전 비가 와서 트랙은 젖어 있었습니다. 니키는 웨타이어를 끼고 경기를 시작했지만 트랙이 말라 첫 랩을 돌고 나서 피스탑하여 드라이 타이어로 교체해서 나왔습니다. 니키는 드라이 타이어 스타트를 한 다른 차들을 빨리 따라잡아야 했기 때문에 페이스를 올리고 있었는데 좁은 코너인 백베르크를 탈출하는 중 스피나여 오른쪽 베리어를 받고 화재가 발생합니다. 바로 뒤에서 따라오던 가이 에드워즈는 니키의 차를 겨우 피했지만 다른 한 명은 자욱한 연기 속에서 니키의 차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뉴르부르크링에서 사고가 나면 마샬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드워즈를 포함한 몇몇 드라이버들이 차를 세우고 니키를 구조하려 했고 니키는 심한 화상을 입은 채로 헬리콥터를 타고 코블렌츠에 있는 독일 연방병원으로 후송된 다음 독일에서 가장 수준 높은 화상병동이 있는 루트비샤펜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만약 앞의 드라이버들이 니키를 구조하지 않고 화재 현장을 탈출했다면 아마도 니키는 생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무튼 경기는 레드 플래그로 중단되고 상황이 정리된 후 재개된 경기에서 제임스 헌트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사고 직후 구조되면서 니키는 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의식을 잠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후 긴 시간 혼수 상태에 빠진 걸로 보아 아드레날린 분비로 겨우 정신을 차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병원에서 그는 성직자로부터 죽기 전 마지막 의식까지 받았으나 다행히도 생존했습니다. 다만 이 사고로 니키는 얼굴, 특히 오른편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고 폐는 셀 수 없이 세척해야 할 정도로 유독물질과 소화기 가스가 가득 찼습니다. 화상 부위로 인해 헬멧을 쓰는 것조차도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니키가 치료를 받는 동안 헌트는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그랑프리에서 각각 4등, 1등을 하며 니키와의 점수 차이를 단 2포인트로 좁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헌트를 보며 라우다는 어떻게든 트랙으로 복귀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단 2경기만을 결정한 채 9월 12일 이탈리안 그랑프리에 참가합니다. 당시 그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상처를 누르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헬멧을 썼는데 피트에서 라우다가 붕대를 푸는 것을 본 기자는 그 붕대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치료가 거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치루었다는 것이죠. 남은 경기 동안 라우다와 헌트는 팽팽한 경쟁과 함께 라우다가 선두를 지키며 최종전 일본 그랑프리까지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그랑프리 본선에서 비가 왔고 수중전에서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부상이 남아있던 니키는 자신의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리타이어합니다. 다만 헌트에게도 쉬운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차량이 정상이 아니었고 절반 이상이 리타이어하는 서바이벌 레이스에서 3위를 지켜내며 헌트는 최종적으로 단 한 포인트 차이로 1976 시즌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수상하게 됩니다. 원스탑 회사의 포르쉐 911 구조 차량도 있었지만 이렇게나 긴 트랙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뉴르부르크링처럼 지나치게 긴 트랙에서는 그랑프리가 열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르트슐라이프에는 다시는 F1이 돌아오지 못하고 뉴르부르크링 측은 남쪽에 새로운 서킷을 건설합니다. 그게 바로 작년 아이펠 그랑프리가 열린 GP 슈트레크입니다. 니키가 심한 화상을 입은 데서 알 수 있듯이 당시 F1 드라이버들은 높은 수준의 방염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니키의 사고 이후 라우다와 몇몇 드라이버들이 사고 시 화상을 막기 위한 보호장구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현재에는 노믹스와 같은 방염 소재로 만들어진 발라클라바, 언더웨어, 수트, 장갑 등을 갖추어야만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라우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나 편에서 나오듯이 은퇴 이후로도 트랙의 안전을 위해 활동했고 2010년대에는 메르세데스 F1 팀의 비상임 회장직을 맡기도 하다가 19년 5월 20일 취리 대학병원에서 가족 곁에서 수면 중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스쿠데리아 페라리는 사고 직후 뭘 했을까요? 사실 라우다의 사고가 전해지자마자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대체 드라이버 물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키는 페라리의 정이 떨어져서 계약 기간인 1977년까지만 있다가 미국 그랑프리에서 시즌 중 컨스트럭터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페라리를 떠납니다. 이 때문에 페라리는 캐나다 그랑프리부터 니키 라우다를 대체할 드라이버가 급히 필요해졌고, 그래서 데려온 드라이버가 바로 캐나다의 무명 드라이버 질 빌너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